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오늘도 외신의 지존 현예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존 좀 어색하긴 하죠. 저도 약간 미녀보다는 간지럽긴 했어요. 네,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네? 네. 일단 뭐 각설하고 외신 탑 5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한 주 동안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NAB가 호주 달러가 고평가됐다는 호주 중앙은행의 분석은 틀렸다고 지적한 CNBC 기사였습니다. 지난 3일 호주 중앙은행은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호주 달러화가 펀더멘털상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하지만 NAB는 원자재 가격이 정점이었던 2011년과 무역 가중치를 고려해 호주 달러화가 정점이었던 2013년에 비교하면 두 가격 모두 20에서 25% 떨어졌다면서 호주 중앙은행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호주 달러화가 향후 강세를 보일 거란 뜻은 아니라면서 원자재 가격이 더 내려가고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야만 호주 달러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위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연준의 핵심인 뉴욕 연은이 안팎에서 권한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뉴욕 연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며 투표권 행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 중소은행을 대변하는 전미 독립지역은행가 협회도 피셔 총재의 제안을 입법해달라고 청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FOMC는 FRB 이사 7명, 지역 연은 총재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으로 이 FOMC 부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때마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공개 시장 조작 등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집행, 뉴욕 대형은행의 감독권까지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 뉴욕 연은을 견제하지 않고 두기에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사였습니다. 다만 이건 근데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FOMC 이제 멤버들이 여기 말하는 5명의 이제 투표권을 가지시는데 원래는 12개 지역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죠. 뉴욕은 워낙 크다 보니까 항상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처드 피셔 이분이 원래 좀 연준 내에서도 되게 좀 강경 매파시고 좀 말을 세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댈러스 같으면 남쪽이죠. 보면. 근데 패드가 이제 만들어진 게 1900년대 초반에 다 보면 동부하고 그렇죠. 남부의 일종만 다 그쪽에 몰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서부 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거나 자기네들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뉴욕에 차지한 위상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과도하지는 않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3위 기사인데요. 유럽 연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갈수록 위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22의 양적 완화 실행 발표 이후에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 수익률 유지에 애쓰고는 있지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수익률 실현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서 적자가 된 유럽 연기금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 신흥국과 인프라 채권, 기업 여신과 사모펀드로까지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위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2위 기사는요. 중국 경제 전문가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환율 정책을 변경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환율 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절하 관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낼 뿐 역효과가 더 클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3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 체제를 바꾸려는 구조 개혁에 저해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전쟁이 더 격화가 돼서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스티븐 교수는 QE가 난동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라면서 위안화를 절상시켜온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근데 작년 말부터 위안화 약세는 중국이 의도한다기보다는 뭐 자본 유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약세를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환율 전쟁에 지금 뭐 참전하는 걸 우려할 상황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망의 1위 기사
소개할 차례인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대망의 1위 기사는요. 금융시장의 평행이론에 관한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글로벌 시장이 맞닥뜨린 상황이 1997년과 98년과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외환위기랑 같다고요? 유가 하락, 강달러,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당시와 똑같아서 이런 요건이 글로벌 저성장과 저물가,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 정책 등과 만나서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FT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순항 중인 미국 경제에도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지출의 25%가 에너지 섹터여서 이 저유가가 미국의 투자와 고용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기사라고 이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평행이론이라는 원래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1위가 되신 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98년 우리한테는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그것 때문에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때랑 같은 걸 찾자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걸 찾자면 다른 것도 훨씬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뭐 에너지 때문에 안 좋아진다는데 에너지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를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예전에도 한번 이 기사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패널 분께서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외환 보유액도 굉장히 많고 다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서가 아닌가요? 아니면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그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기자분께서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을 아주 잘 뽑아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에 이제 뭐 아까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97, 98년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뭐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외환보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현재의 그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통화절하 국면을 갖다가 이게 잘 활용을 하면 또 이게 또 경기 회복 요인으로 뭐 유가 하락,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금 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뽑아서 클릭 수가 넘버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이론 그 영화도 있지 않나요? 네. 망한 거. 사실 재미없었어요. 다음으로 집중 토크 기사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제 신평사들이 지금 잇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우크라이나 흐리브냐 최저치 휴전 협정으로 디폴트 위기가 증폭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그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벨로루시가 러시아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에서 동진에 맞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가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벨로루시인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하고 친서방 정책을 계속하고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디폴트 문제는 없어집니다. 바로 IMF에서 돈이 날라오고 EU도 돈을 바로 보내주고 미국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러시아가 여기서 쉽게 이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뭐 휴전 협정 해도
러시아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아파지아나 남오세티아 같은 그런 소국가로 분리되거나 아니면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그런 어떤 친러 자치 지역으로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미국이 또 가만히 안 있죠. 이게 그럼 미국은 나토의 확장을 위해서 또 군사적 지원하고 또 유럽하고 같이 또 대러 경제 제재 연장하고 또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떤 방향으로 갖다 붙이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노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상황에 이르게까지 IMF가 놔두지는 않지 않을까, 미국이 놔두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EU, IMF 미국이 다 약속한 금액이 있거든요. 현재 합해서 200억 유로 정도, 200억 달러. 그러니까 디폴트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토에 편입시키려면 디폴트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 디폴트가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디폴트가 만약에 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교육 그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교육하고 대출 규모 이제 이건데 교육 규모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상당히 미미하고 현재 지금 EU 28국의 우크라이나 수출 증가율은 최근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수출이 줄어들어서 문제라는 그런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는 이제 러시아인데 그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대러시아 수출이라든지 대러시아 은행 대출 요거의 요 부분에서 수출이 줄어들고 대출 회수가 어려워지고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28개국의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디폴트가 유럽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도 우크라이나 디폴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건 러시아하고 미국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어느 쪽을 못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 EU하고의 어떤 경제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고 EU가 은행들이 돈을 떼일 수 있는 특히 이탈리아 은행들이 상당한 NPL을 러시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좀 우려가 러시아와 연계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우크라이나 그러면 일단 그레인,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이런 게 거의 종목에 따라서는 세계 1위 생산국 아니면 면화 이런 건 세계 1위 거의 정상급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럼 원자재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하고 그런 영향이 좀 없겠습니까? 현재 이제 남유럽 그러니까 남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리오폴 항 그리고 크림반도 네. 주로 그쪽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마리오폴 항은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로 되어 있고 크림반도는 이제 합병이 되었죠 러시아에.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는 원자재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옥수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밀이라든지 이런 수출에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풍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중단되거나 수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어떤
물류 흐름이 그 항구에서 중단되거나 네. 하는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천연가스 문제인데, 천연가스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주요 그 배관 그렇죠. 통로죠. 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처음 기우는 러시아는 상황이 악화되면 닫을 것이다, 밸브를. 근데 러시아가 아직까지 닫지 않고 있는 걸 봐서 뭐 앞으로도 요걸 가지고 그 가스를 가지고 서방 측을 압박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자체가 이 러시아의 주요 그 수출 그 자원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경제가 뭐 지금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푸틴의 지지율이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좀 높다라고 하지만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밸브를 잠글 거라는 그런 네. 추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자재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CNBC 기사에서 보면 그 소로스랑 함께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같이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존재가 서방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벨로루시는 이게 양측의 그 완충지대입니다. 이게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이제 그 균형추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소련의 유명한 서기장이었죠. 브레진스키라는. 브레진스키.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가 아시아 정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러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교도보다. 통로를 하고 있는 요충지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연설을 하면서 이게 자기 이제 서기장, 이때는 서기장 시절이죠. 서기장이죠. 그 많은 공산당원들을 모아놓고 우크라이나를 절대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때 그 방송을 젊은 푸틴이 어디에선가 보고 있었겠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러시아로서는 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거는 뭐 예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소로스 말씀은 소로스 입장은 상당히 경제적 인간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소로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자기들 투자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 빨리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 빨리 실행해라. 자기 아마 이런 말을 했다는 건 흐리부냐화를 좀 사놨다는 포지션이 좀 달라요.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이 우크라이나 있는 주재원한테 연락을 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자기 밥줄이 끊기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대 연구원님, 특히 팀장님, 이게 유럽팀 팀장님께 막판에 완전 존재감 확 드러내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 편집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앞으로 자주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이슈를 가지고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